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완연한 그 봄 기운이 나고 있는데 아직도 좀 먼지가 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침 저녁으로 좀 춥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실에 들어봤더니 비어 있어서 조금 냉기가 있어서 잠깐 이 난방을 했다가 껐습니다. 좀 더우신 분들은 각자 알아서 해결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 이 3월 17일 강의는 자주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식민주의 역사학과 제국인데, 이런 건 강의 제목으로 좀 생소하죠. 근데 이건 좀 쉬운 강의, 좀 재미나게 대중성이 있는 그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주인으로서 삶, 그러면 좀 모호하고 추상적인데, 우리가 그 역사적 인물을 통해서 그 자주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위주로 해나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우리 백권대학이 이제 이 책을, 이 세상의 책을 텍스트로 하는데, 그동안 그 책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건 이 책이다, 이 책의 내용이다라고 소개를 이제 한 적은 없는데, 오늘은 본격적으로 10권의 책, 우리 백권대학에 들어있는 책 중에서 10권의 책의 그 중심 내용을 가지고 이 식민주의 역사학과 제국이라는 제목으로 2부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 식민주의 역사학과 제국은 10권 책 중에 한 권의 제목이에요. 근데 그 10권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라서 저걸로 택했습니다. 우리 백권대학에 있는 그 주제별로 책을 보면 가장 많은 것이 그 우리 역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동아시아의 사상사들, 그러니까 중국의 제자백과 사상을 비롯한 동아시아 사상사, 그리고 사실은 이해 못지 않게 많은 게 저 서양 유럽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자주적 사관을 갖는 문제, 이런 주제들이 많죠.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은 것은 이 동아시아 혁명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른바 그 서구 중심주의,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그 모양주의를 떨쳐내는 이런 주제들을 많이 갖고 있는 책 10권이 오늘 소개될 겁니다. 자, 먼저 1부 자주인으로서의 삶을 보겠습니다. 거기 여러분 교재가 지금 5쪽, 5쪽짜리 분량이 강의 진행표가 지금 나갔죠. 그걸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인간은 자기 정신생활의 주인공이 아니다 하고 지금 물음표를 붙여놨어요. 자, 그러면 자기 정신생활의 주인공이 아니다, 주인공이 아닐 경우 이건 자주적이라고 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네. 자기 정신생활의 주인공이 아닌데 자주일 리가 없죠. 자, 그런데 인간은 자기 정신생활의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친 사람 중에서 가장 유명한 두 사람은 마르크스와 프로이트입니다. 먼저 마르크스는 인간은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급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죠. 이건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자, 그런데 인간은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급적으로 생각한다. 이 말에 조금 우리가 논의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인간은 이 행동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게 이제 마르크스의 주장인데, 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 무엇, 창조물이 그것을 만든 사람을 규정한다, 이런 논리를 펴면서 이 마르크스는 인간은 계급적 사고를 한다. 자, 먼저 이거에 동의할 수 있는가부터 우리가 주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먼저 인간은 다 계급적 사고를 한다고 했는데, 계급이란 건 뭔가? 여기부터 따져야 돼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한국인에게 계급이 있는가? 소득 불평등과 기회의 불평등,
차별이 있다는 데는 동의할 수 있지만 뭐 계급이 있나? 내 계급이 뭔가? 군대 계급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계급이 뭐예요? 지금 이 자리에는 뭐 다양한 직종의 직업군이 모여 있어요. 무엇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동시에 어떤 일을 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각자 만들어내는 창조물이나 해내는 일들이 우리 자신을 규정합니까? 그럼 사람이 이렇게 달라요? 여기 있는 분들? 저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인간이 계급적 사고로 내 계급이 뭔지도 확실히 모르는데, 그리고 사람의 계급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생을 살다 보니까. 과거 이렇게 계급이 확정되어 있었던, 종신직으로 확정되어 있었던 18, 19세기에 유럽에다가 이런 말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자, 두 번째로, 인간은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 생각하는지를 모르는 채로 생각한다. 이건 프로이트의 말입니다. 이제 물론 프로이트가 말하는 그 무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들도 일반화시킬 수는 나는 없다고 봐요. 여러분들 흔히 그 유럽 철학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맹점이 무리한 일반화에 있습니다. 성급한 일반화. 그러니까 이런 건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인간은 계급적으로 사고하는 면이 있다. 또는 인간은 실제로는 자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 생각하는지를 모르는 채로 생각하는 면이 있다. 이렇게 해야죠. 면이 있다 하든지, 아니면 뭐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유럽 철학은 다 무리한 일반화를 시도하고 있는 점이 결정적인 맹점입니다. 유럽 철학에.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 철학을 이해할 때는 그런 놈들도 있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도 있지. 이렇게. 일단 이 마르크스와 프로이트의 말은 자주라는 말과는 좀 거리가 있는 말이죠. 비자주인의 사고방식을 지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라는 거, 자주, 뭐 떨어지는 소리가 나네. 자, 자주하면, 이 자주할 때 주가 무슨 주자죠? 네. 자주. 자기가 주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다. 자기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주인이라는 건 이제 오너, 소유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뭘 소유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죠. 자기 자신을 소유하는 주인이 자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를 갖기 위해서는 일단 자기 스스로 존재감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자기 스스로를 존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겁니다. 그걸 자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와 관련된 일은, 남과 관련된 일까지 자기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와 관련된 일은 자기의 힘으로 해야 되겠죠. 결국 이 자력의 문제, 이것도 자주적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자립, 홀로 서는 겁니다. 자립하는 문제. 제가 최근에 이 동물과 인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인간이라는 게 강한 동물이다. 동물 중에서 가장 강한 동물이라는, 가장 고귀한 동물이라는 말은 못해도,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인간이 가장 강한 동물인 건 저는 맞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기후와 환경에 따라서 모든 동물들은 다 분포가 있잖아요. 분포 지역이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지구 전체 다 생존하거든요. 북극이건 적도지방이건. 그건 인간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강하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호모 하는 말들이 있죠.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호모 에렉투스, 직립보행입니다. 직립보행. 직립보행이라는 것은 뭐 보행까지라는 말을 안 해도 이 직립이라고 하면 이게 뭘 의미합니까? 자, 동물이 직립했어요. 지금 섰죠? 자, 그러면 직립의 결과 뭐가 생겼어요? 손이 생겼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동물에는 손이 없어요. 소나 말이 악수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동물들은 다 발입니다. 이 손이 생김으로써 이 손을 가지고 뭘 할까 하면서 이 두뇌가 발달하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홀로 선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직립하고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서는 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립. 그래서 이 자주적 삶, 이 자주적 삶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존과 자력과 자립, 이런 건 전제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반면에 자주의 반대말은 뭘까요? 이런 거 물어볼 때 비자주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냥 의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존주의. 바로 어떤 사람이 자꾸 의존하는 습관, 의존하는 사고를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낮춰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낮춰보는 이 마음을 자비지심이라고 해요. 거기 비자가 비하할 비자입니다. 자비지심. 그리고 자기를 막 너무 과장하는 것도 이제 자과지심이 있는데, 뭐 그것과 이제 극단적으로 반대가 되겠는데, 일단 자기를 낮춰보는 거. 자기를 낮춰보니까 사대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대주의는, 역사상에서 사대주의는 뭐 사대와 사소의 관계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시속에서 사대주의라고 하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대주의와 구별하기 위해서 모양주의라는 말을 따로 만들어서 썼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모양주의는 모양, 서양을 지나치게 경모하는 주의다. 자, 그런데 이런 그 의존적 사고, 자비와 사대와 모양은 기실 그 속성을 알고 보면 뭐냐? 이건 강자의 약하고 약자의 강한 기회주의적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회주의적 속성. 자, 물론 우리가 이 개인의 자주와 사회적 자주가 있습니다. 자주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개인은 가정까지가 포함됩니다. 가정까지가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를 줄여서 이렇게 얘기하면 수기치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수기치인이라고 할 때 수기, 자기 몸을 닦는 일, 이것은 이제 이 가정을 포함한 개인에 속하는 거고, 치인이라는 것은 이건 사회와 관련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자주에는 역시 개인적 자주와 사회적 자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이 잘 조화되고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개인적 자주는 센데 그 사람이 근무하는 직장이나 조직은 대단히 비굴한 직장이나 조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 남미 작가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가 있습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마리오인가?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의 소설 중에 그 판탈레온과 위안부들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최근에 그 제국의 위안부, 최근이 아니고 얼마 전에 제국의 위안부를 쓴
그 박유화 교수가 이 빤탈레온과 위안부들의 소설에 나오는 걸 가지고 자기 논리를 이상하게 개진하는 걸 봤는데, 이 요사는 아주 특이한 작가입니다. 남미 작가 중에서. 군더더기가 없어요, 소설에. 쓸데없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작가들 보면, 특히 대중 작가들 보면 그냥 원고지 늘리려고 별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뭐 양모라는 여류 작가는 이사 가는 날 장롱 하나를 내는데 막 한 10페이지, 20페이지가 걸립니다. 그런데 이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는 쓸데없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주인공이 비행기를 탔으면 뭐 기창으로 뭐 구름도 보이고 이런 거 한마디 해야 되는데, 비행기를 탔다, 몇 시간 후에 내렸다, 딱 그래요. 굉장히 타프한 작가. 굉장히 난잡한 내용도 있어요, 소설에. 영화를 보다가 뒷좌석에서 어떤 여자가 유혹하니까 탁 좌석을 뒤로 넘어가가지고 성교를 하고 다시 제자리에 앉는 그런 게 뭐 그냥 한 달랑으로 처리됩니다. 근데 이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의 그 판탈레온과 위안부들에 나오는 그 판탈레온이라는 주인공을 보면 장조예요. 대단히 성실하고 자주적인 사람입니다. 남한테 도움 안 받고 가정에 충실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 바로 위안부 부대 관리입니다. 그 남미의 정글에서 그 위안부들을 관리하면서 어떻게 위안부를 관리해야지 효과적인가 해가지고 그 위안부들의 뭐 건강 상태, 생리 주기 이런 것까지 계산해가지고 최대한도로 생산량이라고 하니까 좀 늘리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람들이 현대인 중에는 많아요. 집에서나 자기 자신은 자주적으로 사는데 자기가 몸담고 있는 사회적 삶이 대단히 비자주적인 경우, 이게 현대인의 비애라면 비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반대도 있어요. 저는 그 반대를 이 진보주의자들 가운데서 많이 봤어요. 개인적 자주적 삶은 없으면서 조직만 나가면, 정당만 나가면 자주를 외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것도 똑같아요. 과유불급, 모자람이나 지나침이나 똑같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자주와 공동체의 자주를 추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상을 통해서 한번 오늘은 좀 이제 담론, 이야기하는 식으로 딱딱한 강의보다는 이야기하는 식으로 한번 역사적으로 자유롭게 산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을지문덕을 압니다. 을지문덕이 어느 나라 군대를 물리쳤죠? 수나라 군대를 물리쳤죠. 이 수나라는 결정적으로 망한 게 고구려 때문에 망했어요. 이 수나라가 건국한 것이 581년이거든요. 나이 50도 안 되고 나라가 망해버렸다 그겁니다. 일찍 망해버렸어요. 근데 고구려 침공인데 우리가 수양제가 그 두 번에 걸쳐서, 수양제 양전이죠, 고구려를 침공한 사실은 잘 알죠. 그래서 가장 그 수나라 백만대군이라고 하는데 역사책에 보면 가장 많이, 원래 그 옛날 그 대군의 숫자는 0 하나를 지워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100만이면 10만 정도로 잡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내가 확인을 못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수나라 대군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한 역사책이 113만 대군이라고 얘기합니다. 12개 군단. 그러면 전투병이 113만이면 보급병은 3,400만 된다는 얘기예요. 보급이 항상 2~3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동원했다가 실패하니까 제 아무리 대국이라도 망할 수밖에 없죠. 이때 그 을지문덕의 시점이 언제냐면
여러분들 그 안시성에서 그 양만춘 싸움 아시죠? 안시성 싸움 좀 이따 나옵니다만은 그 직후예요. 안시성에서 정체를 하니까 양재가 우중문 우문술에게 별동대 30만 5천 명을 편성해가지고 이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평양을 직공합니다. 그래서 평양성 30리까지 이 30만 군대가 이르렀는데 이 을지문덕은 척후병을 계속 보내가지고 이 수나라의 그 군대 그 분위기를 살펴요. 그러니까 그 먼 길을 오다 보니까 막 엄청나게 보급품을 많이 가져와가지고 너무 무거우니까 막 몰래 버렸어요. 막 얘들이 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버리니까 이제 금방 고구려를 점령하고 끝낼 줄 알았는데 늦어지니까 보급품을 버렸으니까 이제 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그것 때문에 막 내분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간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나라 별동대를 우중문의 군대를 최대한으로 후퇴하는 척하면서 유인을 했다가 그 전에는 막 게릴라전만 써요. 유격전만 했다가 아주 후퇴하는 척하고 항복하는 척했다가 지금 공격하면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공격을 가하죠. 그래서 혼비백산한 수나라 군대가 그 살수를 건너서 도망치다가 아주 몰살을 했다는 기록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걸 살수 대첩이라고 하는데 뭐 한 2, 3천 명 30만 중에서 2, 3천 명만 살아서 안시성으로 돌아갔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전쟁에서 사람이 많이 죽는 것은 싸울 때보다도 도망칠 때 죽는 거예요. 도망칠 때 몰살됩니다. 근데 이때 지금 공격하면 되겠다 싶고 공격하기 전에 이 을지문덕이 우중문에게 시를 써서 보내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수장 우중문 시입니다. 여는 영어 전치사 투의 뜻이에요. 수장은 수나라 장군, 우중문은 수나라 장군 이름. 그러니까 수나라 장군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 해서 불과 넉 줄짜리 짤막한 시입니다. 신책 구천문, 여기서 구자가 뚫었다 이 뜻이에요. 신책, 신기한 계책은 천문을 뚫었고 그런 뜻이에요. 묘산 궁지리, 여기서 궁자는 달하다, 이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묘한 계산은 지리를 통달했도다. 누가? 우중문을 띄워주는 거예요. 우중문을 이렇게. 그러면서 전승공기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공기고, 공이 이미 높으니 하고 한껏 띄워줬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주제가 있습니다. 지족 원운지, 지족, 족한 줄을 알고 원운지 할 때 원하다, 운지, 물러가기를, 그만하기를, 멈추기를 원하노라. 상당한 이 반어법과 그 야유와 협박과 조롱이 들어있는, 상대를 야유할 때는 좀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상대를 띄워주고 자기는 좀 낮추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처음부터 이 하노이에 가는데 그 기차로 요란하게 가는 조선의 김정은 위원장을 제가 회담하기 전부터 제가 좀 걱정하는 발언을 했던 겁니다. 제가 좀 조용히 가가지고 실속 있는 회담을 했으면 하고 바랬는데 그런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주적인 사람들은 결정적일 때는 자기를 낮춰요. 낮추는 것 같지만 낮춤으로써 높이는 이런 태도를 보인다 그겁니다. 방금 얘기했던 대로 그 이제 당시에 그 안시성 전투는 여러분들이 잘 알죠. 안시성은 또 누가 쳐들어온 거예요? 당태종이 쳐들어왔죠. 당나라는 이제 그 당시에 세계 최강 대국입니다.
수나라보다도 수양제보다도 당태종은 훨씬 수준 높은 최고의 지휘관이에요. 대단한 그 군주입니다. 중국에서 최고로 치는 군주 아닙니까? 당태종 이세민이 이제 안시성을 공략하는데, 이 안시성을 사실 뭐 이 고구려의 성이라는 게 동북지방에 여기저기 듬성듬성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저쪽에 그 발해만 이쪽에 봉황성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있어요. 그런 성도 그냥 격파해 버렸어요. 이세민이. 근데 여러분, 봉황성에 제가 가봤는데 발밑으로 새가 날아다녀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가파른 이 높은 산꼭대기에 있는 성인데 그거 그냥 격파하고 안시성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듬성듬성 성이 있는데 주로 이제 이쪽 요가 쪽에 많지만, 이거 안시성 하나 이거 뭐 함락 안 시키고 이렇게 와도 돼요. 근데 이제 따로 별동대를 보내기도 했는데, 제가 그 안시성, 아까 그 안시성은 그 양만춘의 안시성이 아닙니다. 수나라 때 그 안시성은, 안시성도 수나라 때도 공격을 했어요. 제가 안시성이라는 것 때문에 양만춘이라고 혼동을 했는데, 안시성도 그때는 공격을 했고, 또 이 안시성이 중요했어요. 요중이에요. 지금 안시성이 어디에 있는지는 위치가 확인되진 않아요. 대충 짐작만 되는 곳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이렇게 오다가는 이거 쥐가 두렵죠. 그러니까 이 안시성을 이 공략을 무려 이 안시성을 뭐 88일 동안 이 공성전을 펼쳐요. 엄청난 소모전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시성에서 그 당태종은 중단하죠. 포기합니다. 왜 포기했습니까? 보급이 안 되니까, 보급이 끊기니까. 다 보급전이에요, 옛날엔. 그러면서 퇴각을 결정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병성언치라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했을 겁니다. 병성언치 할 때, 병성이란 건 무슨 뜻? 소리를 낮추다, 이런 뜻입니다. 병성, 소리성자죠. 병성, 언치라는 건, 언치, 치는 깃발치자입니다. 병성언치, 소리를 낮추고 깃발을 내리다, 이 뜻입니다. 이건 뭐냐? 당나라 군대가 막 토산을 싸가지고 거기를 가지고 성을 넘으려고 공격을 하는데, 그 토산을 오히려 아주 그 역치기, 되치기로 고구려군이 막 차지하고, 이런 그 대혈전이 있었죠. 근데 거기서 막 양만춘이 막 쏴가지고 이세민이 여기 딱 맞았다, 이런 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이제 그런 건 야사인데, 여기 맞았으면 죽죠. 근데 이제 어쨌든 퇴각을 해요. 그 퇴각을 할 때 바로 이 고구려 군사가 이 병성언치를 행합니다. 소리를 낮추고 깃발을 내려서 퇴각하는 적의 황제, 그리고 적군들에게 위로를 보낸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구당서에 의하면 당태종 이세민도 좀 통이 커가지고 퇴각하니까 조금 팔리지만, 어쨌든 그 작별의 예를 취하는 이 안시성주에게 신하의 예를, 직분을 다하고 예까지 차리는 안시성주 양만춘에게 비단 100피를 뭐 하사했다, 이런 기록이 이제 중국 기록에 있어요. 한국 기록에 비단 100피를 받았다, 이게 있으면 좋은데 이제 없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노자에 보면 그 패전은 상례로 치른다. 경사가 아니라, 패전이나 승전, 오늘 자꾸 말이에요. 패전이 아니라,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패전은 상례 같지만 승전을 상례로 치르는 게 이게 노자의 주장입니다. 왜냐?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편을 많이 죽였다는 뜻이고, 또한 우리 편에도 전사자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승전의 그날부터는, 승전이 결정된 순간부터는 그걸 슬픈 의식으로 치른다. 상당히 고수준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의식도 보면, 물론 사람이 죽으면 슬픈 거예요. 장례는 슬픈 행사지만, 여러분 제사 있죠? 기일. 그건 슬픈 행사가 아니에요. 뭐 제사 때 뭐 수결하고 다들 무게 잡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번에 제 대학 때 그 선생님 2주기라서 지난 3월 초에 그 2주기 여기 참배를 갔는데, 사람들이 막 다 수결해요. 죽은 지 2년이나 됐는데 뭐 자기 선생 죽었는데 뭐가 그렇게 슬프다고 또 다 수결해. 그래서 제가 이거 원래 제사라는 건 즐겁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고 좀 달라요, 그런 게. 그러니까 원래 제사는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근데 승전의식은 이 상례로 치르는 이 안시성주 양만춘, 이런 예에서 대단히 자주적이고, 동시에 당태종 이세민 역시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퇴각을 하면서도 격조와 격식을 지켰다는 점에서 저는 둘 다 자주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단히 자주적인 모습을 보였죠. 요즘 전쟁에 비하면, 물론 옛날 전쟁도 뭐 미화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겠지만, 요즘에는 뭐 이런 전쟁의 일화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특히 일본 놈들, 전쟁에서 가장 야비한 것은 일본, 가장 무자비한 것은 미국, 뭐 그렇죠. 그리고 가장 막 추악한 것은 프랑스, 영국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 전쟁에 미덕이 있겠냐마는, 어쨌든 이 자주의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전쟁과 같은 악조건, 열악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자주야말로 더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우리 백권대학 안에도 있지만 이 자치통감이 있습니다. 이 자치통감이라는 책은 우리 백권대학에 소개가 있죠. 중국의 역사가 이제 삼화광이 저술한 것인데, 이 자치통감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책이. 첫째로 철저하게 사람 중심입니다. 역사 기술이 인간 중심이에요. 그 인간의 역사를 쓰는데 인간 중심으로 쓰는 거, 이건 저는 이것도 자주와 관련되다고 봐요. 그리고 이 자치의 통감, 이 거울이 되는 이런 역사책답게 법의 통치를 중시합니다. 물론 이 법의 목적은 징벌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의법치국이란 말이 있어요. 이 의법치국의 정신을 잘 살린 책이 또 자치통감이에요. 이 자치통감이 얼마나 이 명저인가는 이 마오가 17번 반이나 읽었고 세종대왕이 수십 번 읽었다, 이런 말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압니다마는, 이 자치통감의 기술자인 이 삼화광은 위대한 역사가이자 훌륭한 정치가예요. 그러니까 역사 기술과 정치를 동시에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물론 정치도 잘했겠지만 그가 기술한 자치통감이 세계 역사에 굵직하게 지금 남아있는데, 이 자치통감을 쓰는데 19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초고를 써가지고 그 초고를 이제 낙양, 로양이죠. 이 로양에다가 보관해 놨는데,
집 두 채 분량이었다는 거예요. 초고가. 두 채 분량의 초고인데 그 자치통감 지금 우리나라가 번역된 거 있어요. 30권으로. 그리고 제가 그 30권짜리 소개도 했지만 3권으로 이제 쉽게 요약된 것도 백권대학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집 두 채 분량의 초고를 본 그 동료 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두 채 분량의 초고 가운데 글씨를 초서로 흘려 쓴 부분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다 정자체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작업을 혼자서 할 리는 없고 유능한 조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사마왕은 이 제장이었으니까 과거를 관장한다 그겁니다. 그러면 과거를 보면서 과거에서 인재를 뽑아요. 근데 중국이건 조선이건 이 과거 시험관하고 합격자는 이 사제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인물 가운데 유서가 있어요. 유서. 이 유서는 어찌나 지극정성으로 이 사마강 자기 은사 스승을 돕는지 아주 성실하고 실력이 좋은 젊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역사 기술에 대한 이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유서를 이 낙양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유서가 한중가에서 이제 왔는데 이 유서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역사책을 쓰려면 텍스트를 읽어야 되잖아요. 많은 역사책들을. 근데 주로 이제 이 책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서 읽습니다. 가서 책을 읽고 책을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필사를 해야 돼. 뭐 요즘처럼 막 이거 찍어오고 뭐 그런 것도 없고 뭐 이거 자판도 없고 그러니까 막 그걸 일일이 베낍니다. 그래 그걸 하더라고 시력을 거의 잃을 정도로 열심히 한 그 젊은이에요. 그런데 날이 추워지는데 이 낙양에 온 유서를 보니까 아주 얇은 호옷밖에는 안 입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그 옷값이 가장 비싸다고 했죠. 의식주 중에서. 그러니까 이 사마강 그런데 또 하나의 일을 또 맡기는데 미안하니까 이 사마강이 이 가죽옷을 자기 그 조수에게 입고 가라고 줍니다. 근데 사실 사마강도 가죽옷이 2벌 뿐이야.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벌은 다 낡아가지고 못 입고 입을 수 있는 그 가죽옷을 자기 조수한테 주니까 유서가 좀 이렇게 떨떠름한 표정으로 마지 못해서 이렇게 입고 갑니다. 그렇다고 얼마 후 사람을 통해서 진보다리 하나를 붙여왔는데 스승이 준 가죽옷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사로운 물건은 나는 받지 않습니다. 자기 은사에게까지 이 사사로운 물건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자주를 지키려면요 참 거절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의 그 호의, 그죠? 상대방은 나를 생각해서 해주는 건데 차마 거절하지 못하는. 근데 이런 것까지 아주 단호하게 스승이 주는 가죽옷을, 그때 가죽옷은 지금 가죽옷하고 가격은 물론 달라요. 굉장히 비싼 물건입니다. 그것까지도 그 스승의 그 마음은 마음대로 이해하면서도 자기의 신념, 자기가 평소 신념으로 유서는 그 가문의 전통으로 사사로운 물건은 받지 않는다는 이러한 가훈 비슷한 게 있었던 젊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켜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주라는 것은 참 지키기가 어렵죠. 그런 그 스승이 주는 가죽옷을 사양하고 돌려보내는. 그러니까 사마왕 같은 스승은 금세 그 뜻을 알고 그럴 때 스승이면 좀 미안해 했어야죠. 이걸 받을 수 있겠느냐 하고 좀 물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생각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남에게 호의를 베풀 때 그 사람의 자주를 해치면서까지 호의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그 반대로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조선시대의 최부,
이 최부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 무한 역사 탐방에서 그 늘어지 마을도 갔고 그 최부의 그 묘지에 갔어요. 최부 묘지에 갔는데 그 최부 선생의 묘지가 앞에 이만하게 있고 최부 선생의 그 아버지 묘지가 뒤에 있는데 아버지 묘지는 아들 묘지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겠어요? 왜 뒤에 있겠어요? 아버지 묘지가 아들 묘지보다. 원래 그 바보들 보니까 어른보다 윗자리 안 가 이런 이렇게 막 그 묘자리를 놓고 지방마다 다 달라요. 제사나 무덤 이런 게 그런 원칙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른보다 뒤로 안 간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어른이 위에는 있지만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여러분들 최부의 아버지 최택은 진사예요. 진사로 끝난 사람입니다. 대단히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최부보다도 더. 진사 정도로 청렴하다는 평을 듣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마을에서 교육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삶으로 인식되던 시대가 조선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급이 중앙에 가서 벼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부가 과거에 급제하잖아요. 과거에 급제하니까 아버지가 딱 집에 고향에서 학문이나 하고 진사 정도로 끝낼 일이지 뭘 그렇게 중앙에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벼슬길을 탐하느냐고 핀잔을 줘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지금 막 고시 수석 패스했는데 막 씨알데없는 짓 하려고 아빠가 그러는 거야. 이제 어떤 사람들인지 알겠죠, 그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최부의 아버지 묘가 뒤에 있는 것은 묘가 크니까 앞에다 놓으면 작은 묘가 안 보일 테니까 이제 뒤에 놓은 거예요. 그렇게 다 실용적으로 배치를 해요. 묘자리 하면 조상보다 위에 가면 안 돼. 그 바보 같은 말들, 그 동네 아저씨들 하는 말들 있죠. 조선시대의 예법을 보면 다 실용적이에요. 그 사용자 중심이고. 그런데 그 아버지의 묘 앞에 그 아버지의 송덕비가 있습니다. 그 송덕비를 누가 해줬냐? 이 최부는 무사로 죽었어요. 무사화로 유배 갔다가 갑자사화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송덕비까지 세울 경황이 없었어요. 바로 최부 아버지의 송덕비를 세워준 사람이 송음인데 최부의 후배입니다. 나이는 5살 어리고 과거 급제는 5년 늦게 했으니까 10년 후배가 된 셈이에요. 근데 이 최부는 이제 나중에 그 연산군한테 죽임을 당했지만 어쨌든 송음은 나중에 전라감사도 하고 재상도 됩니다. 벼슬이 높은 데까지 오르고 오래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최부가 휴가를 얻어서 고향에 내려와요. 이 송음의 고향이 영광입니다. 영광. 제가 지난번에 그 6개월 동안 조선 역사 강의 간 곳이 영광인데 영광 사람들 몰라요, 송음을. 그러니까 조선 역사를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송음이 전라감사일 때 자기 선배 최부가 아버지의 그 송덕비를 세우지 못하고 죽은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말을 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자기 선배를 위해서 비가 멋집니다. 가보면 세워줬다 그겁니다. 그러면 최부와 송음은 어떤 관계냐? 굉장히 다정하고 서로 좋은 사이였던 것 같죠? 물론 좋은 사이였는데 우리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이 송음이 휴가를 얻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최부는 어디에 있었냐면 해남에 있어요. 해남이 처가거든, 처가. 옛날엔 장가 든다고 했잖아요. 처가에 가서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영광하고 해남 그렇게 멀지는 않잖아요. 하기야 옛날 같으면. 그러니까 휴가를 왔는데 자기 선배 최부가 상중에 이제 상중인지 어쩐지 해남에 있다는 말을 듣고 인사차 최부를 찾아가요.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술 한잔하고 얘기했겠죠. 조정 얘기를 하고 세상 얘기.
했다가 딱 가려고 하는데 송음이 이제 말을 타니까 최부가 물어봅니다. 너 그 말, 네 말이냐 조정 말이냐. 그러니까 조정에서 휴가라고 타고 가라고 준 거라고 하니까 조정에서는 너한테 너희 집까지만 그 말을 타고 가라고 했지 너희 집에서 영광에서 해나오는데 나라의 말을 네가 불법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냐 하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적하기도 어려운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조정에 올라갈 일이 있으면 문제를 삼아서 너를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이럽니다. 실제로 나중에 올라가가지고 징계를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최부의 그런 조치를 송음은 아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그 최부의 그 충고를 이거 거울로 삼아가지고 청백리로 이름을 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 이 자주를 지키려면 남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것을 거절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반대로 자주를 지키려면 남한테 듣기 싫은 소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마음이 아플까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 최부는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하지 않는 말이 없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보기에 자기가 관련돼 있는 자기한테 휴가를 놀러 왔으니까 방문을 했으니까 그래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부처럼 이렇게 남에게 곤경을 안겨줄 수 있는 일도 그것을 하는 것이 자주적 삶일 때가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다 그겁니다. 또한 이 송음도 놀라운, 난 최부보다도 이 사람이 더 놀라운 사람 같아. 그거 가지고 지적한 것도 기분 나쁠 수가 있는데 우리 같으면 새끼 승질이 들어가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누나라는 분이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 누나가 오늘 뭐 나한테 누구 보내가지고 자기네 교실로 오라고 그래. 친구들 셋인가 데리고. 그래서 이제 4명이 갔죠. 갔더니 자기 학급 앞에 복도에다가 책상 탁 차려고 짜장면 탁 놓고 있는 거야. 내가 딱 보니까 짜장면이 잘 안 들어가요. 좀 굳었어. 그래서 누나 이거 짜장면이 굳었어. 그랬더니 배달한 지가 좀 됐는데 그래서 이거 나 사주려고 산 게 아니라 너희들 먹으려고 하다가 먹을 사람 없으니까 우리 부른 거지. 내가 그랬더니 그렇대. 그래 안 먹어 하고 나왔더니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꼬마지만 누나가 뭐 짜장면 준다고 아무 때나 먹습니까? 되게 어려운 시절이셨을 텐데. 그때는 3, 4학년 때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그랬었습니다. 그게 좀 싫은 소리. 이거 최부도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송음은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사실 송음은 미처 자기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그걸 지적하는 최부한테 고마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을 때 누가 뭘 지적해주면 좀 기분이 좋지 않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나도 잘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 거 좀 너 그거 잘못했어라고 나한테 좀 속된 말로 좀 지랄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했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불편합니다. 우리 좀 그런 태도를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잘못은 잘못대로 하고 괜찮다는 말은 괜찮다는 말까지 다 들으려고 하는 게 사람들 이게 이기심이라 그겁니다. 자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미안해 그러면 미안하면 다음부터 하지 마 그러면 서운해해요. 말을 이렇게 말이라도 좀 좋게 해줄 수 없어? 그래 지가 잘못해놓고 말까지 위로까지 받으려고 하면 그건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최부와 이 소음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역사상에서 이 갑오 이 농민항쟁, 제가 갑오 농민항쟁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보십시오. 자본주의라는 것은 18세기 유럽에서 생겼다는 거짓말. 자본주의가 18세기 유럽에서
유럽에서는 생겼을 수가 있어. 왜? 그전에는 다 농노제, 봉건제였으니까 유럽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동자들, 농노들은 임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러니까 임금을 못 받다가 18세기가 돼가지고 임금이 생기니까 임노동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생겼다. 뭐 영국, 독일, 뭐 몇 나라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고려시대, 중국, 명나라, 뭐 당나라 다 일 시킬 때 임금 줬어요. 심지어는 군인들한테도 임금 줬습니다. 근데 뭔 자본주의가 유럽에 생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조금 이따 책에 나옵니다. 지금 내 주장을 펴는 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학문의 조류를 내가 소개하는 것 뿐입니다. 내 주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권위를 빌어가지고. 그 자본주의라는 건 유럽에서 발명된 게 아니야. 지금 유럽 사람들도 13세기, 11세기에 생겼다. 이렇게 봐요. 심지어는 맹자 시대에 중국에서 자본주의는 물론이고 신자유주의적 폐해까지 지적하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유럽에서 생겼다. 자본주의가 근대화다. 이것처럼 허구적 거짓말이 없어요. 거기에서 우리의 모양주의가 발생하는 겁니다. 모양주의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럽에서 이제 봉건제가 지나고 봉건제 시대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또 종교개혁과 이제 또 농민들의 이 영주와의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걸 농민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가 하지만 뭐 토마스 핀천인가 뭔가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이제 또 분화돼가지고 농민전쟁을 주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농노들과 영주 기사가 한패가 되고 농노들이 한패가 된 전쟁을 농민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동학 항쟁이 무슨 농민전쟁이에요? 우리가 봉건제 했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리로는 자주를 외치면서 농민회에서 과거에 강의를 가보면 동학 농민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거야말로 비자주 아닙니까? 유럽의 역사를 우리 역사에다 갖다 붙인다 그겁니다. 그거 전봉주를 모욕하는 얘기예요. 분명히 얘기하건대 동학 농민항쟁은 구국의 항쟁입니다. 1차는 대내적 구국의 항쟁이고 2차는 대외적 자주투쟁입니다. 대외적 자주. 최근 들어서 고종의 밀지를 받고 전봉준이 올라와가지고 싸우고 2차는 일본과의 전쟁이에요. 농민전쟁이 아니라. 자, 거기서 이 전봉준 장군의 이 자주정신을 우리가 한번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동학 교조가 누구죠? 최재우죠. 최재우와 최시영까지는 아무래도 자주보다는 평등을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오심 즉 여심이란 말 들어봤죠? 무슨 뜻입니까? 오심, 내 마음은 뭐 너의 마음이다. 아주 오심 즉 여심. 그런데 전봉준 선생은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전봉준 선생은 유학자예요. 지방 유학자. 자, 거기 봅시다. 너희는 나의 적이요, 나는 너희의 적이라. 너희는 일본입니다. 내 너희를 쳐 없애고 나란 일을 바로잡으려다 너희 손에 잡혔으니 너희는 나를 죽일 것뿐이요 다른 말은 묻지 마라. 전봉준은 도 없는 우리나라의 도학을 세우고자 했으며 조컨그르건 남의 나라 도학만을 추세하고 의뢰하는 것을 경멸했다. 그 다음 또 전봉준의 말입니다. 외방에서 들어온 유불선이나 서학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우리나라에서 주장하는 동학만을 배척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동학은 자국의 소산이라서 싫다는 것이냐? 사람은 곧 하늘이라고 하니 그 뜻이 싫어 그만인 것이냐? 전봉준의 공초, 이 공초라는 건 취조설인데 이게 자주적이지 않습니까?
전봉준의 이 동학정신이야말로.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이 다른 나라에는 이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는 민족적 지도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혁명의 지도자가 있다. 그래서 베트남의 경우에는 호치민과 레주원의 관계, 쿠바의 경우에는 호세 마르티와 그 카스트로의 관계, 중국의 경우에는 손문과 마오쩌둥의 관계를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세트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제가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에서 이 좌우 이데올로기를 초월할 수 있는 저는 민족적 혁명가 지도자는 저는 전봉준 선생이 돼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간단하게 이 역사상의 그 자주적 인물들의 언행을 한번 옛날 이야기식으로 한번 되짚어 봤어요. 이 공자의 이 정명이라는 거, 여러분 이제 정석이라는 거, 뭐 바둑 용어 있죠? 정석. 수학책 이름 중에 또 정석 있죠? 바둑 용어 중에서 수학일의 정석, 수학의 정석 쓴 그 홍성대가 뭐 바둑도 못 두고 장기만 그냥 엄청나게 많이 둔 사람인데 원래 정석할 때 정자는 정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고집하는 것은 변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석. 정석이란 몰라도 이것만 고집하는 거. 이 바둑계에서도 낡아빠진 꼰대들이 이것만 고집하는 거예요. 정석은 바뀌어요. 매번. 특히 알파고가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기존의 막 비정석이 다 정석화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명, 이름을 정하다가 아니에요. 바른 이름이에요. 근데 공자가 말한 바른 이름은 이름을 강조한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름값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값을 못하면 이름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언론이라고 안 부르고 뉴스회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언론한테 좀 언론답게 해라 아무리 말해도 안 듣잖아요. 내가 그런 말 하는지도 몰라요, 언론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름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명이라는 건 원래는 그거에 맞게 행동을 하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이름을 제대로 지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그걸 알려주는 가장 쉬운 말이 군군신신 부부자자예요. 군주는 군주답고 관리는 관리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여러분들 이 답다라는 말처럼 중요한 말이 없습니다. 자주에서 뭐 답다. 요즘 한국말은 뭐뭐 답다 하면 좋은 뜻이고 뭐뭐 스럽다 하면 좀 나쁜 뜻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검세스럽다 뭐 그러면 나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 답다라는 말, 군주는 군주답고 관리는 관리답고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이건 뭡니까? 자기 정체성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자기 정체성은 자주를 이루는 가장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자기 정체성이 없으면 망해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축구가 있어요. 축구에도 여러 축구가 있습니다. 뭐 국가대표 축구가 있고 학교 축구가 있고 동네 축구가 있는데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구기대회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학년별 구기대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했습니까? 축구, 농구, 야구, 그 다음에 핸드볼 이 4개를 제가 다니던 중고등학교는 봄마다 그걸 이제 학급별로 대항전을 합니다. 근데 제가 중1 때부터
고3 때까지 내가 소속된 반이 축구를 6번 다 우승했어요. 물론 이제 감독을 제가 했는데, 감독 이제 주장을 내가 했는데, 철저하게 저는 소년 이 학교 축구를 구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대표 축구를 흉내내지 않았다 그겁니다. 예를 들어 무슨 뭐 볼이 오면 뭐 뒤로 돌리고 좀 백패스도 하고 그건 국가대표 축구예요. 꼭 자주성도 없는 애들이 동네 축구하면서 볼 돌리다가 볼 뺏겨가지고 자살골 먹고 그럽니다. 동네 축구는 볼이 골대 가까이 오면 무조건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에 맞게 해야 돼요. 맞게. 이게 자기 정체성을 갖고 그 정체성에 맞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을 지키는 거다. 이건 야당인지 여당인지 진보인지 이건 뭐 보수인지 수구인지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주인으로서의 삶을 강의하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거.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을 끝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